갑작스럽게 가정 환경이나 뭐 사회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급작스러운 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뭐 이혼이라든지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좀 아이의 인생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좀 행동이 변화가 급작스러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행동 문제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부적절한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 시간인데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수업 시간인데 애가 막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도 문제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행동, 이런 뭐 발달 지연도 보이고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다, 발달 수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문제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거 행동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은 행동 문제의 발생은 중다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 가지 측면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적인 부분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신적인 부분도 판단을 하고 뭐 신체적인 부분도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측면을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과 환경은 상호 의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동도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행동 문제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으로는 행동적인 문제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 그렇죠? 태아 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아에 있을 때 산모들이 음주를 한다던가 담배를 피운다던가 마약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유전적인 요인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애초에 그 산모가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태아가 물려받겠죠. 그런 요인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생화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면역 체계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신경화학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로 치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ADHD 아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뇌 피질이 굉장히 얇다고 해요. 뇌 피질이 얇고 그 피질이 두꺼워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신경화학 물질들을 줌으로써 뇌 피질들을 빨리 이렇게 두껍게 해주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도파민이 또 정상 아들에 비해서 좀 적게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을 좀 더 잘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ADHD 아이들에게 많이 약물 치료를 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경생리학적 향상인데요. 이거는 태내기의 질병이라든지 조산, 그리고 출생 후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뇌 구조 및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태아를 낳게 돼, 알코올 중독자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가 뇌가 일반 아동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태어난다 그래요. 손해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정신지체 아동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절대로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절대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 영상에서 보면은 ADHD 환자들은 뇌 여러 곳, 우전 전두엽, 꼬리핵, 앞티아라, 손해 등 같은 그런 부위에서 뇌 부피가 다른 이들보다 굉장히 작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가족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적 맥락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확대 가정이라든지 이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불안함이, 심리적인 불안함이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발달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이 있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가 정상적으로 완수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단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그런 발달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장애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릭슨
공부했을 때 뭐 그 1단계, 2단계, 8단계까지 좀 있잖아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인간이 총 살아오면서 거쳐야 할 발달과학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단계는 뭐 신뢰관계 불신감,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각자 단계마다 거쳐야 할 발달 과학이 있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면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장애가 생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발달 정신경리학적에서는. 그래서 발달 과정이 역할 맥락의 주요성 그리고 적응, 부적응을 형성을 하고 다양하고 상호적인 사건들을 주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부적응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특정 발달 시기에 정상적인 행동과 관련지어서 살펴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행동 유형 중에서 좀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에 대한 특성이나 뭐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자폐장애입니다. 자폐 장애는 원래 아동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었대요. 아동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미국 아동 정신과 의사인 레어 캐널가 1943년에 이 자폐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정신분열증과 분리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자폐 장애는 아동 10,000명 중에서 한 10명에서 15명꼴로 많이 발생을 하고 남아가 여아보다 3배 정도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우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이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동행동인데요. 특정 사물에 집착을 하거나 특정 의식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타인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비정상이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지각하는 데 결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존재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3세 이전에 발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일할 때도 이런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외부에서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선생님들도 가끔씩 보시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이 아이들을 보면은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3세 이전에는 이제 대체로 발병을 해서 알아챌 수 있는데 이 자폐 증상을 좀 빨리 알아채면 알아챌수록 그래서 빠른 치료를 조기 치료가 될수록 좀 이제 치료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이제 유치원에서 많이 일하다 보니까 이런 어릴 때부터 좀 대충 저도 약간 성향이 있구나 없구나를 약간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저는 눈을 절대 안 마주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안 나온 특징인데 굉장히 음식에 굉장한 집착을 보여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음식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보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좀 많이 지연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좀 대체로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 빨리 발견을 해도 빨리 치료를 받아서 빨리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알 수 있겠는데 근데 원장 선생님이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은 별로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누가 알리는 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한 3세 정도가 되면 정말 뚜렷이 보이거든요, 그 성향이.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치료를 많이 받기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뭐 한 살이 먹을수록 정말 치료율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제일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표를 밑에다가 이렇게 드렸는데 그 DSM-4라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정신질환 진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진단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SM-4의 자폐증 진단 기준은 첫 번째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눈맞춤이 나오죠. 눈맞춤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폐 성향의 아이들은.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신체 자세와 몸짓 사용에 뚜렷한 손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발달 수준에 적합한 또래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또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들과 그런 놀이를 하지 않고 항상 혼자 블럭만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어떤 한 장난감에 집착을 해서 그 장난감이랑은 놀지 또래 아이들과는 놀이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즐거운 그리고 관심 또는 성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작용이 결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어요. 구어의 발달 지체 또 완전한 결손이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능력에 현저한 손상을 보이고 또 언어 또는 괴상한 언어를 선동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계속 질러요.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단어들을 정말 그만해 해도 계속 해요. 자기가 멈추고 싶을 때까지 정말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자발적인 가상놀이 또는 사회적 모방놀이가 결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 관심 을 보이고요. 그리고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동적이고 제한적인 관심에 몰두가 되고요. 그리고 특이하고 비효율적인 틀에 박힌 일이나 의식에 매우 고집스럽게 집착을 하고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폐장애의 경우에 이런 증상 중에서 6가지가 꼭 해당이 돼야 되고요. 이 3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그리고 의사소통의 장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 관심 이 부분에서 각각 모든 영역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이 6가지가. 이래야지만 이제 자폐장애라고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달지체, 정신지체가 구분이 조금 어려워서 3세 정도까지는 자폐 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폐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중재 서비스로 연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기 진단으로 부모들의 좌절과 고통,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폐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근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아쉽게도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자폐증의 생물학적 소인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유전적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폐증이 부모들의 거부와 냉대에 기인했다고 믿었던 시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뻐해주지 않고 아이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아이들을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폐 성향을 갖게 된다라고 믿었던 시기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이론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행동과 자녀의 방어 기제가 자폐 증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산과 출산 시의 위협 요인, 그리고 미약인데 유전적인 돌연변이, 그리고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 이상의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자폐아의 사회성을 첫 번째로 이제 증진을 시켜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사회적인 그런 상호작용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성을 증진을 시켜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술 중재 집단을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성 기술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한 가지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관계성 발달을 높여주는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섞여서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섞여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폐랑 아스퍼거가
좀 비슷한 의미로 보이는데 약간 달라요. 자폐랑 아스퍼거라는 장애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뭐 사회성이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은 자폐증이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언어 능력이나 지능 발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아스퍼거가요? 네, 아스퍼거가. 그러니까 사회성을 쌓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뭐 지능적으로나 아니면은 언어를 말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혼 뭐 상담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 아스퍼거도 이제 남성들의 발현율도 높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아스퍼거인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쫙 써놓은 거 보면은 항상 이런 아스퍼거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고 학교들도 굉장히 좋은 데다 나오고 IT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능적인 문제나 언어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면 항상 남편이 뭐 친구도 한 명도 없고요.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일집만 나가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결핍이 돼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글들이 꽤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자폐 증상 경우에는 이제 3세 정도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더 나이가 들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기 발견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능이나 뭐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잘하는 것처럼 가장을 할 수 있대요.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진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 자가진단 테스트를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7개의 이제 문장을 드릴 건데 여기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의사와의 상담을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언어 소통이 지장이 있다. Yes or no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래 친구들이 공유한 상식에 비해 부족함을 느낀다.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괴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잦다. 하고 네 번째로 특정 행동이나 취미만을 반복한다. 그리고 5번째로 친한 친구가 거의 없다. 그리고 6번째로 신체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사물 또는 타인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본다 라는 특성을 보인다고 해요. 혹시 지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의사의 진단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이고요. 이거는 이제 ADHD라고 요새 많이 들리는 단어죠. 이거는 이제 주요 증상은 주의력 결핍, 그리고 충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과잉 행동성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성으로는 발달 초기에 가장 흔히 진단되는 행동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7세 이전에 발견이 되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품행 장애와 반항성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충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충동적이고 반항적이고 품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쌓기는 힘들겠죠. 원인으로는 환경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 유전적 취약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전두엽 중심의 뇌 구조와 뇌 기능이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뭐 ADHD면 아이가 57%의 확률로 ADHD의 확률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만약에 형제 중에 또 ADHD가 있다면 그 아이도 한 30%의 확률로 ADHD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DHD의 증상을
대체로 뭐 주의력 결핍,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할 때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한 증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 행동, 충동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과잉 행동, 뭐 손이나 발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의자에 앉아도 몸을 계속 꼼지락거린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계속 학교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 펄펄펄펄 돌아다니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뭐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이제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 질문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자기 그거에 못 이겨서 대답을 하는 거,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우세형 같은 경우에는 1일 증상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이 될 때 우세형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은 2의 증상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됩니다. 복합형은 1과 2 양쪽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이 될 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ADHD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 하면은 대체로 약물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한 70%에서 80%의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문제가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이제 이런 ADHD의 약물을 먹으면 이제 집중력을 향상을 시켜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생들이 이 약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해요. 시험 기간에 몰래 구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이게 ADHD 약물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ADHD 약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 그 GR이라는 시험을 이제 보려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일본으로 가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같이 보러 갔던 친구가 이제 예체능 쪽에서 일했던 예체능 쪽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자기네들 그런 예체능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좀 이런 큰 뭐 이런 공연이 있거나 뭐 시험이 있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먹는 약이 있다고, 성명대 앞에 되게 유명한 약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약간 한약같이 이렇게 한약포같이 이렇게 지어준 약이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은 되게 캄해지고 집중력이 되게 높아진다는 그런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하나씩 먹자고 해서 저도 하나 줬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시험을 봤는데 확실히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시험장을 미리 그 전날에 가봤어야 됐는데 그냥 대충 거기겠지 생각하고서는 그냥 안 가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그 당일날에 되게 헤맸어요. 되게 헤매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너무 떨리고 막 긴장도 됐을 거예요. 되게 늦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 약을 먹으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떨리는 상황에서 시험을 봤었죠.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그 ADHD 약물과 약간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약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 대학생들이나 뭐 많이 이런 약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동 중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토큰 경제법.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일을 했을 때마다 이렇게 먼저 스티커를 하나씩 10개를 채우면은 10개를 다 채우면 선생님이 커다란 선물을 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 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받고 그 다음에 10개 채우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수업 규칙이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아이들에게 많이 표현을 해주는 것, 그리고 타임아웃, 뭐 나쁜 일을 했을 때 잠깐 아이들이 이제 쿨다운 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이런 타임아웃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부모가 목표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맞춰서 비판과 칭찬을 균형 있게 적절히 하며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모를 적절히 줘야 되고, 항상 당연히 아이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 바닥에 누워서 막 난리를 치면 굉장히 이제 부모님도 힘드시겠죠. 흥분도 되고 하지만 그럴 때도 이런 너무 흥분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나 가족이 아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상담을 같이 해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행동 수정 기법으로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약물 치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행동 요법
기법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독보다는 아무래도 당연히 약물이랑 동시에 들어갈 때는 좀 효과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다중 접근 치료도 역시 똑같이 뭐 약물 치료나 행동주의 기법, 뭐 교육술 등 여러 가지 기법을 혼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좋죠.